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봉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경영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되신 계기와 법학자로서의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지금은 사실 벌써 로스쿨도 안착이 되었기 때문에 법학 이외에 다른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부터가 사실 어떤 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고등학교 때 아주 가까웠던 친구 대여섯 명이 대학교도 같이 가자, 내가 가서도 같은 전공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내자라는 곳에 의기투합이 돼서 신년 초에 지원하기 전에 명동에 모여서 결기로 우리 경희대를 가자라고 정했던 것이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꾼다고 하지만 경영학에서 법학으로 바꾼다는 느낌이 크게 들지는 사실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경영대학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결국 시간이 좀 지나니까 결국은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공과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진로랄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강하게 연결되지는 않는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대학을 이제 입학했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경영대학의 어떤 목표라는 것은 저희 기업 경영이잖아요. 물론 기업 경영의 원리가 다른 조직에도 원용될 수는 있겠지만, 경영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기업의 어떤 이윤 극대화라고 어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고,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문화라는 것이 어떤 그렇게 친기업적인 것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나중에 경영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기업의 어떤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내 인생 전체를 거기에 헌신한다, 던진다라는 것이,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보다는 좀 더 국가나 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를 학부 공부하면서 경영학 외에 뭐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여러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진해 본달까, 모색해 본달까 공부하면서 어떻게 맨 마지막 사실 트라이 해본, 시도해 본 것이 법학이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법학에서 뭔가 저희 관심과 그 다음에 또 저희 목표하고 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학원을 이제 그 법학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 그런데 그 법학으로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분에서 나름대로 좀 확신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걸만한 분야인 것 같다 라고 나름 생각을 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심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 보니까 사실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학교 바깥은 너무나 어지럽고, 도대체 내가 뜻하던 거를 이루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당연히 이것저것 이제 여러 전공을 공부해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상법 쪽도 해보다가 형법 쪽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1학년, 그러니까 대학원 1학년 말, 그러니까 연말쯤이겠죠. 연말쯤에 지금은 작고하신 박세일 선생님께서 먼저 제 경제법을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이 명예교수로 계신 이 권호순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동일한 제안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계속해도 참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그 희망과 격려를 주셨고요. 그래서 대학원 1학년 말에 경제법으로 전공을 정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경제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책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교수님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합니다. 잘 다른 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로스쿨 체제 이전에 전통적인 어떤 법과대학과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교육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이랄까요?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법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법관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자의 관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사안마다 어떤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해석론을 가르치는, 근데 그런 또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쪽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 이제 로스쿨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로스쿨 체제든 아니면 과거의 법과대학 체제든 적어도 연구자로서 뭔가 그 올바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면 덕목이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의 균형 감각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활동에 대한, 또 다시 말하면 기업에 대한 규제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있기에 마련이고, 꼭 원고와 피고가 있듯이, 그랬을 때 연구자는 결국 그 중에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어떤 그런 사고, 내지는 어떤 그런 폭넓은 종합적인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이제 정부 여러 부처의 각종 위원회, 뭐 정책평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법 제정 등 개정 당시에 어떤 그 법 개정 제정 TF라든가 아니면 경쟁 정책 자문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정부 부처에서 그런 위원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법 집행 내지 이제 규제 당국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동시에 저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연구소 살아온 또 다른 큰 축은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관련된 활동 못지않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서 아니면 또 입법에서 어떤 기업의 관점에서 내지는 정말 제3의 어떤 시장의 관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의 비중, 연구자의 어떤 활동으로 보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그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정부 쪽의 시각에 너무 또 어떤 기업 쪽의 시각에 치우쳐도 안 되고, 거기서 뭔가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어렵거나 힘드셨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대학원 1학년 말에 경제법으로 전공을 정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제법이 정말 어렵다고 느꼈어요. 특히나 이제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석사 논문을 쓸 때 그걸 아주 벽처럼 그러니까 한 문장조차도 뭔가 자신 있게 쓸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상당히 힘든 어떤 작업을 했었고요. 그 뒤에 박사과정에 일단 진학한 이후에도 거의 항상 느꼈던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과 회의 이런 게 상당히 컸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그런 난해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어느 분야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길인 것 같고, 물론 지금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너무 어려운 어떤 주제나 쟁점들이 너무 많고 한데, 근데 그거를 연구자로서 그때 연구자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어려움이라고 말한다는 건 좀 그렇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도 혹시 그 중에 또 연구자의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구자의 길을 걷기 어려운 점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이게 연구를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부의 전념하기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이제 전업 연구자로서 또 연구를 하면서 교수로서 때로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안팎으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따라 어려운 분야인데 어느 분야는 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자들이 교우 내에서 내지는 학교 밖에서 갖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안하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한 각오와 의지가 아니고서는 어느 순간에 연구의 끈을 어떤 놓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간 연구에 대한 사명감, 연구에 대한 어떤 흥미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안팎으로 바쁜 와중에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그 균형 감각하고 관련된 건데, 특히나 경제법 분야는 뭐 다른 분야도 유사한 분야들이 꽤 있습니다만 많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것이 정말 경쟁 당국과 내지는 규제 당국과 기업의 충돌이란 말이에요. 입장 차이고 견해 차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중립적인 내지는 제3자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냥 보통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 사건에 휘말릴 경우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어느 한쪽에 내지 어느 한 진영에 서는,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장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편가르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모습들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친정부적인 내지는 친기업적인 사람으로 연구자가 자기도 모르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기가 접근하고 있다라는 상당한 확신이 없으면 그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좀 괴로운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도 느끼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라인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교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연구자의 길을 걸으려는 학생들에게도 유학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공계통이나 사실은 문과 쪽에서도 사실 인문사회대의 경우에 한때는 유학이 필수인 것처럼 때로는 일부 지금도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근데 법학 분야에 관한 한은 제가 유학을 가던 시기, 이른바 1996년 여름이었는데 그 시기에도 유학이 필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인식도 그랬고 실제 현실도 그랬고, 그래서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유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때로는 뭐 유럽을 갈 것이냐 미국을 갈 것이냐 여러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경험이죠. 그것은 제가 이제 대학원 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여기서 마치고 그 뒤에 이제 생계형 때문으로 이제 시간 강의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언급된 것처럼 공부에 전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은사님들 연구작업도 도와드리고, 난 나이대로 또 시간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또 엑스트라로 추가로 내 개인적인 연구 주제도 공부해서 뭐 논문에서 쓰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몇 가지를 병행한다라는 것은 젊은 나이에, 그것도 좀 가장 활발하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사실 너무 분산되는 거죠. 관심이, 시간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었어요. 아, 이렇게 국내에서 여기저기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다가 설사 나중에 이제 박사 논문 받고 설사 또 어떻게 운 좋게 대학에 자리를 잡게 된다 해도 정작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연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생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위기감 내지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박사과정의 지도 교수셨던 저희 은사님이죠. 지금 권은성 명예 교수님께서 독일에 예전에 공부를 하셨었고, 그래서
독일 유학을 추천하셨고, 그리고 또 막막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일하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이라도 인텐시브하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유학을 결심했고요. 처음에 1년간은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도 힘들고 적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시 짐 싸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거의 1년 내내 집에 가면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몇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1년 동안은 상당히 힘든 심적으로도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그 뒤에 적응이 되고 나서는 제가 지금 벌써 오래전부터 제 나름대로 확신하는 것은 제 연구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비포 앤 애프터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기준점에는 독일 유학의 3년 반이 있다라고 추호도 의심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유학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1년은 거의 어떻게 보면 돌아갈까 고민하면서 보냈고, 나머지 2년 반 동안 집중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느낀 것은 흔히 말하는 어제와 다른 나라는 거 있죠. 뭐 옛날 말로 보면 일신 운신이라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어떤 연구자로서 내지는 이 경제법이나 한문 분야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 있죠. 저의 어떤 내적인 힘이, 그거를 느꼈던 시기이고, 그런 것을 2년 반 정도 겪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도 힘들지만 연구를 못지않고 그 다음에 꿋꿋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 어떤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교수님이 학문적 관심을 갖고 계신 주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교수 생활을 시작한 게 한 20여 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벌써 수년 전부터 어떤 경제법을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가르쳐 왔다면 뭔가 연구 성과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작을 해놓고 막상 마무리를 짓지 못하다가 특히 이제 작년에 연구전을 맞으면서 이참에 그 미뤄뒀던 그 책 작업을, 우리 공정거래법 책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반 만에 다시 짐을 싸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들어오면 또 복잡한 안팎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과연 이번에는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 책 작업을 도와주는 여러 제자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9월에 이제 드디어 책 작업이 마무리되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책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일단 주된 어떤 그 저희 에너지가 책 작업을 마무리하는 쪽에 많이 좀 쏠려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저는 사실은 벌써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배나 제자들, 아니면 때로는 그 기업계나 아니면 로펌이나 이 분야를 하는 사람들을 엮어서 여러 연구회나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 거의 20년 된 것도 있고요. 현재 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6, 7개 정도의 포럼이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멤버들 조금씩 다 달라요,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포럼이나 연구회마다 1년 계획을 잡고 멤버들이 주제를 나누어서 발표하고 일부는 출판도 하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포럼이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포럼 연구회 중에 그래도 가장 비중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뭐 4.4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어떤 그 주제들, 그와 관련돼서 뭐 플랫폼이라든가 빅데이터, 아니면 뭐 AI 관련된,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의 변화가 있고, 우리는 시장을 공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면 관심 주제도 같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회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론티어 연구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만든 계기도 원래 플랫폼 연구를 출발했다가 프론티어 연구회로 바꿨지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의 새로운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그 변화에서 나타나는 어떤 규제적인 어떤 이슈들,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라든가 경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은 부분들을 프론티어의 자세로 연구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연구였고요. 그게 한 벌써 한 7, 8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포럼이나 연구회를 통해서 일종의 강제학습을 저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프리라이드를 하지 않고 그 포럼마다 매년 하나씩을 새로운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팔로우를 해도 최소한 1년에 몇 개씩은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한쪽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기술과 관련된 어떤 이제 테크와 관련된 어떤 주제들이 있고 어떤 극과 극이어서 다른 한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뭐 취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자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사 부분이에요. 우리 경제법의 역사이고 우리 공정거래법의 역사이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 경제법 분야를 보게 되면 수없이 뭐 이제 거의 뭐 1년마다 막 공정거래법도 개정이 되어 왔지만 그 법 개정이 항상 지금보다 나은 그런 의미에서 진보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를 점점 느낍니다. 그러니까 퇴행하는 법 개정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법을 개정하면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을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법 개정의 여러 동기라든가 거기에 얽힌 이해관계 같은 것쪽을 보면 어떤 경우는 퇴행하고 그러다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입법론을 얘기하거나 할 때 항상 그 관련된 규정이 지난 우리 공정거래법 제정된 이후 거의 4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관련 법조항이 어떻게 변전되어 왔는지를 항상 먼저 보게 돼요. 그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는 그게 발전일지 퇴행일지 사실 알 수 없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의 어떤 법 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해법을 찾는 경우도 개인적으로 왕왕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법의 역사도 그렇고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의 역사도 그렇고 공정거래법 내지 경쟁법의 역사 쪽을 하여튼 짬짬이 그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점기재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 경제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대담이랄까요? 어떤 오늘의 이 대담 대화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무슨 이야기를 그도 짧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정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경제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일단 경제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래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경제법은 시장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 움직이는 경제 주체들,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법은 규제법이어서 항상 경쟁당국이 됐든 기타 관련된 여러 경제부처, 국가기관에 규제가 있고 규제를 받는 기업이 존재하게 마련이죠. 근데 이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기업의 행동이라는 것은 정말 복잡 미묘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때그때 너무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시장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결국 시장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법을 공부하다 보면 흔히 이게 규제법이다 보니까 규제자의 관점에서 자꾸 법을 보는 어떤 그런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경쟁 당국을 비롯한 국가가 낸 정부가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국가가 원하는 결과를 규제를 통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만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연구자로서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규제자 관점에서 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규제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규제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당연히 그걸 예측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시장에 어떤 폐해가 없어지겠네 시장 되겠네 라고 하는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마구 어떤 규제를 새로 도입해서 일단 시행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자만에 빠지기가 참 쉽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정말 만만치 않다. 기업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인식하고 경제법도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또 한 가지는 특히 경제법 분야는 아까 4차 산업혁명, AI, 데이터 많이 얘기했지만 최근에 거의 논의가 이쪽으로 많이 쏠려요. 플랫폼부터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현상, 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거기서 나오는 기업의 행태 이쪽에 대해서 사실 이건 글로벌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의 연구가 아주 쏠리는데 제가 지난 수년간 그 분야를 이렇게 연구회나 포럼을 통해서 공부해 온 소감에 비춰보면 많은 주제와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둘러싸고 나오는 많은 어떤 연구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머티리얼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트렌드에 어떤 매몰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하는데 막상 근데 그것들이 1000개, 10,000개 된다 해도 읽어보면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법을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뭔가 연구자의 길을 가고자 할 때는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트렌디한 주제는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너무 트렌디한 거를 정말 트렌디하게 접근해 버리면 사실은 연구자로서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는 발현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방법론과 개념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현상도 계속 봐야지 계속 새로운 이슈만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요즘 느끼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동시에 경제법은 앞에 경제가 들어가서 이게 경제학하고의 관련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고 기업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학적 이해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높을수록 좋죠.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새로운 경제 현상,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둘러싸고 연구되는 많은 주제들을 보면 좋게 말하면 학제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경영학한 사람, 내지는 경제학한 사람, 법학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심리학한 사람, 소비자학한 사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 주제에 지금 막 쏠려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법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세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논쟁에 참여하거나 자기가 글을 발표하거나 할 때 그 글이 저것은 그래도 역시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여러 관점에서 내 학제적으로 접근한다 해도 저것은 분명히 법학의 관점이구나, 얘는 경제법의 관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법학 연구자로서 내는 경제법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그 어떤 사안을 접근해야지 그 자체를 자기가 놓쳐버리면 저 사람이 지금 경영학을 하는 사람인지 사회학을 하는 사람인지 그 자체가 오리무중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어떤 그 연구자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상당히 해칠 수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